내 남편은 나보다 15살이나 많아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입에서는 늘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결혼 첫날 밤 그는 제 위로 올라탔고 그걸 의무라고 불렀어요. 제가 싫다고 말하자 그는 저를 때렸어요. 제가 울자 그는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안 돼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 몸은 또 다른 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안에서 한 가지 질문만 반복됐어요. 왜 나는 아직 죽지 않았을까? 나는 언론에서 재벌가 자제라고 불리던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 누가 봐도 화려한 집, 너무 넓어서 울음소리조차 삼켜지는 저택, 식탁이 너무 길어 때로는 맞은편에 앉은 가족에게 내가 떨며 한 말이 닿았는지 확신할 수 없던 곳. 어릴 적부터 나는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정해진 미소를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우리 집엔 사랑은 없었고 대화 대신 침묵이 흘렀다. 돈은 많았지만 힘들지? 라고 물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깨끗한 구두를 신고 돌아오셨지만 마음은 더러웠다. 바람을 피우는 건 그분에겐 습관이었다. 어머니는 한때 서울의 가을 같았다. 고운 분이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복된 외도에 그분의 마음도 점점 부서졌다. 나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사진을 껴안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그때 웃고 있었지. 내게는 여동생이 있었다. 이름은 조윤이.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이. 내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이었다. 오빠,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하지만 그런 아이마저 부모님은 거래에 이용했다. 한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 겉으론 반듯한 남자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결혼 6개월 후 조윤이는 휠체어에 탄 채로 2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람들은 사고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집에서 우연한 죽음은 없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햇살이 들어오던 창문은 너무 조용했고 그날의 하늘도 눈물처럼 멍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버렸다. 명품 시계, 휴대폰, 신분, 그리고 서울을 떠났다. 캠핑카,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벗이었다.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나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채 숲과 바람과 별 사이에서 부유하는 먼지가 되었다.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필요 없었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 하나 없는 곳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놓아버렸다. 혼자는 무섭지 않았다. 단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착한 아들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차라리 낯선 숲에서 죽더라도 나는 그 집에서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외로움에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알람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이도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찾아왔을 때 심장이 다시 뛸 거라는 걸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차를 산속 외딴 계곡 근처에 세웠다. 지도에도 없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곳. 빛도 없고 전파도 안 터지고 오직 바람, 썩은 낙엽 냄새, 맑은 물소리뿐이었다. 라면 하나 끓여 대충 먹고 개울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려는 듯 손도 담갔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일찍 잠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차 문을 열자마자 나는 멈춰 섰다.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짐승도 그림자도 아닌 분명한 사람, 한 여자였다. 잠들어 있었다.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에 구겨져 있었다. 맨발은 진흙으로 더러워졌고 숨결은 가늘고 지쳐 보였다. 마치 이 캠핑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안전한 장소인 것처럼 나는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익숙한 냄새가 났다. 내가 아껴둔 밥과 과자의 냄새였다. 식탁 위를 보니 과자 봉지는 텅 비어 있었고
볶음밥도 싹싹 긁어 먹은 상태였다. 귀신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 그녀를 깨우려던 찰나 그녀는 꿈속에서 신음하며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조여들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터지고 핏자국까지 있었다. 손목에도 멍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굶주림뿐 아니라 폭력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나는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내가 낸 소리에 그녀는 깨어났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려 이불 속에 숨듯 웅크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된 건 누가 그랬어요? 경찰 부를게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경찰 부르지 마세요. 그들이 절 잡아가요. 절 다시 데려가요. 여기서 도와주세요. 어디든 좋아요. 하룻밤만이라도.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내 몸이라도 원하신다면 드릴게요. 대신 저 여기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뭐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이럴 거면 차에서 내리세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리고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절망만이 가득했다. 원망도 미움도 아닌 순전한 포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여기서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도로 나오면 거기서 내려야 해요.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해요. 나는 시동을 걸었다. 험한 산길, 깜깜한 밤, 거울로 보니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작은 진동에도 놀라듯 움찔거렸다.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공포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고통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3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시골 버스 정류장이 나왔다. 나는 차를 멈추고 말했다. 여기서 내리세요. 버스 오면 타면 돼요. 그녀는 주저했다. 돈이 없어요.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뭐라도 사 먹고 버스 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캠핑카에서 내렸다. 햇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차를 돌려 떠났다. 하지만 불과 10분 후 나는 다시 방향을 돌렸다. 정류장으로 돌아오니 그녀는 그대로였다. 길가에 앉아 굶주린 짐승처럼 웅크린 채 햇빛 속에서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말했다. 다시 타요. 이 모습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나는 근처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옷 한 벌, 따뜻한 우유, 작은 과자 한 봉지를 사서 조용히 건넸다. 그녀는 말없이 받아들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동생 조윤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마도 이건 연민이 아니라 내가 다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랐다. 믿을 수 있나요? 어떤 곳은 집이라고 불리지만 눈을 감으면 피와 비명, 발톱만 떠오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죽임당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가 조용히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죄어온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부은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마치 평생 처음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빵을 한 입씩 베어 물고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아직은 물어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어떤 이야기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말하는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입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베어내는 칼 같았다. 그쪽은 누군가에게 쫓겨본 적 있나요?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난 도망쳤어요. 피가 나고 발바닥이 찢기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이 내 뒤에 있는 것만 같아요. 나는 화가 나서 손을 꽉 쥐었다. 아니, 화보다도 지금 그 순간 그녀를 해친 인간이 내 앞에 있었다면 생각 없이 달려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순서도 없었다. 마치 머릿속 생각보다 말이 더 빨리 쏟아지는 듯했다. 난 이름 없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지도에도 없는 오로지 한 핏줄로 연결된 폐쇄적인 구덩이. 그들은 그걸 가족이라 불렀죠. 하지만 거기엔 채찍, 몽둥이, 그리고 잠금장치 있는 방만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눈엔 더 이상 눈물도 없었다. 오직 회허. 19살 때 팔려갔어요. 아빠가 바닷가로 데려가서 회 먹자고 했어요. 근데 배 위에서 누가 날 밀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방에 갇혀 있었고 한 여자가 날 보며 말했죠. 우리 집 새며느리야.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친부에게 팔려 가짜 시나리오로 행복한 신부가 되게 만든 지옥 같은 현실. 남편은 나보다 15살 많았어요. 대머리에 술 냄새 나는 남자. 첫날 밤 그는 내 몸 위에 올라탔고 그걸 의무라고 불렀어요. 내가 싫다고 하자 그는 날 때렸어요. 내가 울자 그는 웃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싫다는 말이 곧 멍이 되는 순간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칼날이 뺨을 긁는 듯한 웃음이었다. 어느 순간부턴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왜 아직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죽지 않는 이유는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내 생각을 꿰뚫은 듯 먼저 말했다. 그 마을 전부가 침묵의 공범이었어요. 피 묻은 내 옷을 보고 시어머니는 말했죠.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지. 비명을 들은 이웃은 신혼부부 싸움이라고 했어요. 경찰도 그 마을 출신이었고 그는 내게 말했어요. 당신은 합법적인 아내니까 남편은 권리가 있어요. 말문이 막혔다. 위로라는 말 자체가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먼 곳을 응시하며 계속했다. 마치 끔찍한 영화 속에 갇힌 주인공처럼. 임신했어요. 아이로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는 내 배를 걷어찼어요. 피가 터졌고 나는 온밤을 쓰러진 채로 보냈어요. 다음 날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바구니를 주더군요. 산에 가서 나물 따와. 쓰러진 나에게 나는 핸들을 부여잡고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다. 죽여.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 집에서 죽고 싶진 않았어요. 그들 입에서 그년 참 나약했지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야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나는 뒷문으로 기어나왔어요. 다리가 아파서 팔꿈치로 기어갔고 손톱은 부러졌고 무릎은 다 찢어졌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캠핑카에 도착한 거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눈에 물기를 머금었다. 사실 누구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려 했어요. 그런데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을 보며 속으로 빌었어요. 단 한 번만 착한 사람이 있어주면 좋겠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여자, 깨어진 여자, 그러나 지옥을 뚫고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다. 나는 말문을 열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때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당신은 자유예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말을 믿어준 것에 대한 눈물이었다. 나는 지옥이란 지하 어딘가에 불이 활활 타고 괴물이 있는 그런 곳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건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지도에도 없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낮은 집 몇 채와 고개 숙인 사람들만 있는 곳. 외부인에게는 닫혀 있고 내부인끼리는 감시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젊음을 파묻은 무덤이었다. 나는 팔렸다. 얼마에 팔렸는지도 모른다.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다만 내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야. 잘하면 인생 역전이지.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내 친아버지가 내 사망신고서를 냈다. 바다에서 실종된 걸로 꾸몄고 1년 후 나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망한 여자가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도 없고 전화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경찰도 날 보호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합법적인 괴물이었다. 그는 나를 아내라 불렀지만 나는 한 번도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다. 외출은 금지, 전화는 금지, 친구도, 책도, 꿈도 없었다. 오직 작은 방, 큰 자물쇠, 그리고 이런 명령들만 있었다. 밥해, 밭을 가, 침대로 와, 내가 저항하면 밧줄, 몽둥이, 찬물, 이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다. 나는 도망쳤다. 3번이나. 처음엔 마을 입구에서 붙잡혔다. 그들은 날 웃으며 끌고 왔다. 마치 도망친 개처럼. 2번째는 산 위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연락했고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난 포박되어 돌아왔다. 기둥에 묶이고 맞고 굶겨졌다. 3번째는 나는 자살하려고 했다. 혀를 깨물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지옥에서 가장 악랄한 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묵인이었다.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다. 보았다. 하지만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나도 맞고 살았어.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이웃 아주머니는 말했다. 며느리면 참아야지. 그것도 못해? 지구대 경찰관은 내 멍든 얼굴을 보고도 말했다. 법적으로 부부인데 남편이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가르침. 그들은 주먹질과 강간을 가르침이라 불렀다. 왜? 나는 여자니까. 나는 팔려온 사람이니까. 나는 물건이었으니까.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절 구해주지 않으세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넌 우리 집의 산소야. 우린 널 먹이고 쓰는 거지. 감정 따윈 없어. 내가 다시 물었다. 제가 친딸이었으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럼 더 비싸게 팔았겠지. 이것이 내가 살던 세계였다. 빛 없는 감옥, 입막힌 무덤. 만약 내가 그곳에서 죽었다면 그들은 그냥 땅에 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불쌍하다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알리고 싶다. 아직도 수많은 여자가 나처럼 묶여 있다는 걸. 태어났을 때부터 계약된 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꿈도 직업도 선택도 없는 여자들. 그들은 팔리고 강제로 결혼하고 감금당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다. 나는 외친다. 누군가가 여자 실종 기사에 또 도망쳤겠지라 말할 때 멈춰라. 누군가가 가출했겠지 라고 말할 때 질문하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지금 당신이 찾아주는 걸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구해달라는 비명을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구한 남자를 탓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줬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모르는 척할 수 없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외면한다면 그건 동조다. 낯선 집에서 비명이 들리면 신고하라. 사라진 여성을 보면 찾아보라.
아내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막아라. 침묵은 폭력이다. 무관심은 공범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죽음을 뚫고 기어나왔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나처럼 기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람은 종종 처음 찾아온 고요함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한다. 비명도, 쫓아오는 발소리도, 날카로운 시선도 없다. 단지 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그녀에게 그 고요함은 익숙하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긴장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명령하지 않는 시간, 누군가 금지하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것조차 낯설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물컵을 조심스럽게 책상에 내려놓았고 눈은 늘 창문 밖을 향해 있었다. 언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 호통칠까 두려워하듯이.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탓에 입을 열 때마다 스스로 놀라는 모습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처음으로 깊게 잠든 날을 기억한다. 악몽도 없고 벽에 등을 돌린 채 웅크리지도 않고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잠들어 있었던 그날. 그날 나는 알았다. 그녀의 몸이 조금씩 안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무의식 속에서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앞날에 대해 계획하지도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책상에 올려두고 조용히 정원을 나갔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긴 비가 내리던 날, 그녀는 현관에 앉아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지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았다. 그 물기를 조용히 닦아내며 마치 자신의 피부에 남은 상처를 지우듯이 천천히 문질렀다.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종은 울리지 않았다. 어떤 날도 오늘부터 나아졌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단지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있었다. 냉장고에서 스스로 우유를 꺼냈고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나에게 물었다. 채소를 키우면 안 될까요? 그녀는 시장에 혼자 가서 씨앗을 사고 작은 손에 메모지를 들고 조용히 밭을 일구었다. 흙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씨앗을 뿌리던 그녀의 모습은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장면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텅 비어있던 눈이 희미한 안개처럼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갈 때 이제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고 눈을 맞추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상처의 틈 사이로 스며들 듯 시작되었다. 그녀는 나와 걷는 속도를 맞추기 시작했고 내가 옆에 앉아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어느 날은 살짝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빨래를 넣는 사이 그녀는 말없이 수건을 가져와 어깨에 걸쳐주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손을 뻗었다. 해변을 산책하던 날 그녀는 둥글고 반들반들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긴 시간 동안 그 돌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조약돌은 화병 옆에 소중히 올려져 있었다. 내가 물었다. 돌이 좋아요? 그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에 씻기고 부서지지 않고 결국 둥글게 살아남았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점점 못해요. 대신 해볼게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레시피 없이 요리를 시도했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루는 혼자 가게까지 걸어갔다. 나는 일부러 앞서가지 않았다. 옆에서 묵묵히 걸었다. 그녀가 직접 세상을 밝게 두었다. 언제부터 사랑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손등을 살짝 스칠 때였을까? 아니면 나의 넥타이를 조심스레 매주던 순간일까? 혹은 밤에 추울까 봐 나에게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그날 밤이었을까?
사랑은 소리내지 않고 왔고 우리는 알아차렸지만 말로 꺼내지 않았다. 어느 추운 밤 그녀는 조용히 의자를 끌고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람만 마주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만난 후로 두려움 없이 숨 쉬는 게 가능하단 걸 알았어요. 나는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따라 그녀 옆에 두고 손을 조용히 펼쳐놓았다. 그녀는 잠시 후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도망치지 않는 손, 처음으로 마음이 담긴 손이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랐고 나는 때때로 무심한 말로 그녀를 울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과했다. 핑계 없이, 변명 없이, 눈을 보고,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치유했다. 말없이, 꾸준히, 다정하게.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저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에 때로는 치유를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상처를 다시 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에 직접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는 떠났던 바닷가 집을 뒤로하고 도시로 향했다. 수정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웃었고 낯선 소리에 덜 놀라며 두 손으로 커피를 들고 따뜻함을 느낄 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여전히 미처 닫히지 못한 문이 있었다. 그 문을 닫기 위해선 내가 먼저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변호사 김 사무실은 여전히 12층에 있었다. 그는 나를 못 알아봤다. 나는 이제 정장 대신 면 셔츠에 운동화를 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이름을 말하자 그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 서류 속엔 무너진 과거의 기록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 호텔에서 사망했다. 그렇게 조용히 추하게 생을 마감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중풍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반쯤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다. 형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그렇게 한때 대단했던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로 돌아왔다. 나는 회사를 물려받았다. 욕심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수정을 지옥으로 보낸 자들, 그 악을 법의 이름으로 끌어내기 위해 나는 이 자리를 택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계약이나 회의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후원하던 농촌 문화 보존 사업 내역을 전면 조사시켰다. 서류 속에서 나는 이름 하나를 찾았다. 신미연. 수정을 팔아넘긴 자. 그녀를 유인하고 물에 빠뜨리고 죽은 척 위장한 뒤 우리 집 며느리였다며 눈물을 흘린 바로 그 여자. 그녀는 아버지의 검은 자금의 수혜자였다. 나는 사설 탐정팀을 고용해 그 마을의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정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새로운 여자를 속여 그 마을로 끌고 갔다. 장학금, 미인 대회, 도시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신미연은 그 중심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수많은 증거를 모아 과거 인신매매 사건을 보도했던 여성 기자에게 넘겼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건도 그냥 묻힐 겁니다. 맞다. 힘 있는 자는 침묵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진실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 기사가 터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고 경찰이 직접 출동했다. 신미연은 체포되었다. 그녀는 새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외쳤다. 우리는 전통을 지킨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법이 움직였고 대중이 깨어났으며 그리고 수정은 비록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지만 존엄을 되찾았다. 재판날 나는 수정을 데리고 법원으로 갔다. 우리는 끝줄에 앉아 조용히 판결을 들었다. 신미연과 그 일당들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옆을 보았다. 수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의 표시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미역국을 끓였다. 식탁 앞에 앉은 그녀는 내게 말했다. 감사해요.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그 지옥을 마주해줘서. 당신 아니었으면 난 영영 사라졌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꽉, 오래. 창밖엔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비가 아니었다. 우리 둘 사이엔 도망이 아닌 시작이 있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조용히 돌보며 우리가 살아남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법적인 종이 한 장보다 더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도시를 떠나 숲 근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2층짜리 나무집, 흰 울타리,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주방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곳. 그곳에서 수정은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 그녀는 꽃을 심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라보기 위해. 딸기잼을 만들고 일기를 쓰고 일본 영상을 보며 이케바나를 배우기도 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건 거울 속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피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우리에겐 아이가 생겼다.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집에서 분유를 데우는 내 옆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해준 거야.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온 것 같아.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은 하늘의 은혜이라고 지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수정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소녀들이 더 이상 갇히지 않도록. 그녀는 실명이 아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필명으로 몇천 부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한 편지에 그녀는 깊이 울었다. 언니 덕분에 오늘 하루 더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을 뿐.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수정은 사이렌 소리에 가끔 움찔했으며 하은이는 밤새 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사과하는 법을 배웠다. 핑계 없이, 변명 없이. 내가 지쳐서 좀 예민했어. 미안해. 나도 불안해서 피한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수정은 자신이 갇혀있던 그 마을에 다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가 그곳을 이겨냈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우리는 당당하게 숨지 않고 그 마을로 갔다. 그곳은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다. 그녀가 갇혀있던 집은 허물어져 이제는 잡초만 무성했다. 그녀는 햇살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젠 정말 벗어났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하은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해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없었다. 단지 관청에서 조용히 서명하고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그날을 수정은 가장 자유로웠던 날이라 불렀다. 우리는 여전히 캠핑을 다니고 소박한 삶을 즐기며 하은이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완벽할 필요 없어. 진심으로 살아가면 돼. 하은이는 숲과 책, 웃음 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엄마가 한때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걸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커서 물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때 수정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엄마는 한때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싸움에서는 이겼다. 사랑이란 뭘까? 장미도
반지도, 맹세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랑은 도와줘라 외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알아채는 것. 그 눈빛을 나는 한 여자의 눈에서 봤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의 길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